뮤직 매거진 뮤브 6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영경 씨의 인사가 들리지 않는데, 지난주에 영경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부득이하게 불참을 했어요. 근데, 아쉽지만 오늘도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사실 영경 씨가, 회사 다니고, 뮤브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드럼 치고, 하느라고 약간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당분간은 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푹 쉬면서 회복에 전념을 하기로 했고요. 뮤브는 제가 이제 쭉 가져가면서 매주 다른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약간 컬투쇼 같이 됐는데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 그렇게 됐고, 사실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영경 씨의 쾌유와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공개 방송하는데요. 그때는 영경 씨 같이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2월 8일 일요일 오후 공개 방송, 자세한 공지는 뮤브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뮤브에서는 모처럼 K-팝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뮤브에서 K-팝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최고의 아이돌 명반 했던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또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누구보다 K-팝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실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유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아이고, 혼자 또 매기러기처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지금 새 프로그램 들어가서, 당분간은 바쁘다. 반야님. 네, 반야 작가님 바쁘셔서, 네.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 그렇지만, 네. 어쨌든, 뮤브는 계속 가고, 네. 오늘, 우리 김윤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평론가, 네네. 또 우리 선배님 아이고, 오셔서 해지마. 너무 반갑고, 너무 네네. 힘이 됩니다. 아유,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 뮤브 65회인데, 네. 놀랍게도 이즘 바깥에서 오신 게스트가 처음입니다. 아니, 뮤지션 제외하고.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놀랐는데, 네. 두 가지가 놀라운 것 같아요. 우선 네. 첫 번째로, 이즘 2회가 처음이라는 게 우선은 놀랍고, 두 번째는, 와, 이즘 풀이 진짜 많구나. 네. 65회 활동 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쵸. 전부 이즘 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자급자족이 된다? 권력이다.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어쨌든 네. 뮤지션들 제외하고 왔던 우리 게스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즘 바깥에서 비이즘. 네, 비이즘으로. 야, 진짜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 근데 그 얘기 듣고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신동준 씨였나? 네. 제가 이제 DJ 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종교계 라디오 대통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FM 그리고 기독교 에서 전부 다 DJ를 담당하신 적이 있어서 상당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마치 제가 그냥 그 대열에 살짝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굉장히 좀 글로리. 그럴 수 있죠. 이즘 라인과 비이즘 라인에서 그러니까. 모두를 아우르는. 영광입니다. 제가 가교 한번 놔볼게요. 좋습니다. 예. 근데 뭐 가교만 있고 넘어오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리만. 그래도 뭐 저랑은 어쨌든 전부터 인연이 또 있었고. 맞아요. 많이 뵙고. 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저도 인재 씨 너무 우리 같은 ENFP로서. 저 ENFP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저는 네? E지만 ESTJ. 완전 모든 게 다 다르잖아. E만 똑같아요. 저 혼자 같은 ENFP라고 내적 친밀감 가지고 있었어요. 저 ENFP 아닙니다. 어쩐지 좀 다르더라. 새벽에 맨날 운동을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MFP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 우리는 외향적인 것만 갖고 사실 다르죠. 죄송해요. 저 혼자 내적 친밀감 가지고 뭐 저희 한대음 시상식 그런 때나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만날 때 되게 좀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원래 다른 거 알았지만, 그래도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우리 막 여름에 제천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 또 멜론에서 있었던 기획
네. 프로젝트 네네. 때도 같이 에디션 M. 맞아요. 인터뷰 맞아요. 같이 유튜브 하고.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언제 끝나냐 이러면서 뭐. 맞아요. 저 이거 한 5시간 찍었나? 맞아요. 네, 여러 재밌는 게 많이 있었죠. 네. 뮤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 뭐 인스타랑 이런 것도 팔로우 다 해놓고. 아, 정말요? 네, 그 아이튠즈 라디오에서도 팔로우 해놓고 다는 못 듣지만 네네. 그래도 올라오는 거 대부분 듣고 제가 이게 나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 음악책 맞아요. 네, 소개해 주시는 그 편도 재밌게 들었어요. 그랬죠. 네, 아주 유익한 음악. 아니, 음악책 그 에피소드가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씩 해야겠다. 왜냐면 사실 좋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나가고 있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음악책을 소개하긴 해요. 네. 음악책이 사실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서 출판계에서는 좀 어려운 자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좋은 음악책들을 계속해서 많이 좀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해서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뭐 단 한두 권이라도 방송을 듣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아이, 별 말씀. 책을 쓰셔야 되는데 부흥책. 그 얘기하죠. 여기 책을 쓰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지금 자리잖아요. 저 진짜 그게 저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 너무 좀 부끄럽고 하지만 조만간 저 혼자 쓴 건 아닌데 또 이제 그 미묘님과 그리고 블럭 씨와 같이 쓴 책이 하나 나와요. 그거 나중에 또 한번 한 권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사서 아니요. 소개하겠습니다. 사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기대가 되고. 네. 뭐 뮤브에 오신 게스트 처음 오시면 항상 이런 질문을 여쭤봐요. 네. 음악 팬들은 항상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인생 앨범 3장. 그거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왔거든요. 고민해와서 좀 옛날 앨범들이긴 한데 인생 앨범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음악 처음 들을 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앨범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장인데 우선 퀸시 존스의 듀드 그리고 뉴 에디션의 Greatest Hits 볼륨 1 베스트 앨범 그리고 윤상 1집 이렇게 3장입니다. 퀸시 존스는 혹시 이분이 부고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특수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걸로 특수 만들죠. 네네네. 그런 거 아니고 전 진짜 이 앨범이 사실 이거 TMI인데 얘기하지 말까? 들어볼게요. 네. 저랑 탄생 연도가 같아요. 네, 그 탄생 연도가 같고 여러분 검색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검색하는 소리 들린다. 아니야. 그리고 이 앨범의 첫 곡이 이제 I Know Corrida라고 하는 앨범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또 그 에세이 비슷한 걸 몇 분이랑 같이 썼던 앨범 시내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제가 쓴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때 친하게 지내던 음악 오빠 같은 분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믹스테이블 그때는 자기들만의 믹스테이블 만들었잖아요. 믹스테이블 보내줬는데 그 중에 첫 곡이 이 I Know Corrida였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였는데 진짜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비주얼이 이 곡을 들으면서 느껴졌었어요.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첫 그 곡과 그 곡이 또 담겨있는 앨범이어서 저는 프로듀서 중에서 진짜 퀸시 존스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흑인 음악부터 음악을 시작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흑인업 베이스의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전 또 팝이 좀 들어가야 돼요. 너무 찐 소울보다는 약간 좀 팝적인 소스. 그게 또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맞죠. 저랑 민재 씨가 그게 좀 통하잖아요. 팝 좋아하는 게. 네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는 사실 뭐 퀸시 존스만한 인물을 정말 찾기가 힘들고 최근에 전기도 사서 그 류희성 씨가 번역한 그 책도 사서 읽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듀드는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뉴 에디션 베스트 앨범은 이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산 CD였어요. 그때 그 상하 레코드라고. 요거 이제 한국에 한 3040? 흑인 음악 좋아했던 그 정도 나이 되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압구정에 있던 수입 CD 가게였고 거기 가서 꽤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그때도 중학생 때였는데 역시 그 오라버니가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 앨범과 조라는
R&B 아티스트의 All That I Am이었나? 2집. 그걸 이제 두 개 합쳤더니 한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때 돈으로 4만 원이면 중학생한테 4만 원? 분기 비싸죠. 그럼요. 그걸 샀던 기억이 나고. 너무 좋아했던. 저는 뉴 에디션 이 앨범 듣고 있으면 제가 왜 요즘 케이팝을 좋아하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 기본 버블검 팝의 정수. 그렇죠. 들이 들어있는 앨범이고. 그리고 윤상 1집은 이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용돈 모아서 산 카세트 테이프. 그것도 심지어 리어카표. 앨범. 그렇군요. 그 당시 2,000원. 이게 정품은 4,000원. 가품은 2,000원이었는데 용돈 모아서 이 1집을 사서 이별의 그늘을 들으면서 일요일 아침마다 눈물을 지으며. 조숙했다. 네, 이불에서 그때가 지금보다 더 조숙했던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퀸시 존스와 뉴 에디션 그리고 윤상. 어때요? 약간 저의 지금의 취향이 좀 드러나는? 네, 좀 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했던 걸로 윤상 씨 좋아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뉴 에디션도 그렇고 퀸시 존스도 그렇고 뭐 의외다 싶으면서도 되게 또 그렇구나. 약간 맥락이 있는. 그래서 세 장. 네. 또 유나 씨는 워낙 자타 공인하는 뭐 어딜 가도 그런 얘기를 듣더만. 뭔데요? K-팝 최고의 뭔가다. 누가? K-팝 재담꾼. 재담꾼은 조금 있다. K-팝 이야기꾼. 그럼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나의 은인정. 뭐 K-팝의 최고 전문가니까. 지금 말고 편집.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K-팝을 좋아하시고 좀 어떤 계기로 좋아했는지. 저게 이게 좀 의외인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재 씨는 점핑보아 맞아요.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K-팝 초기부터 좋아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K-팝이나 아이돌 팝의 존재를 알고 산 사람이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1세대 H.O.T가 데뷔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반 애들은 다 H.O.T를 좋아했지만 저는 뭐 디안젤로, 맥스웰 이런 거 사서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버에 흑인이 없으면 잘 안 듣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오히려 이런 노래가 있구나, 뭐 행복 캔디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알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 그 털장갑이나 이렇게 퐁퐁이 같은 거 선물해주면 가방에 달고 다니던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방신기 이때쯤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잘하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 음악 글도 좀 쓰고 하실 때잖아요 벌써. 그때는 근데 주로 약간 인디씬 메인으로 많이 쓰고 있었고 그 조금 전으로 가면 PC통신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 가요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민재 씨는 완전 팝이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뮤즈라고 하는 나우누리의 동호회가 있었는데 한국 음악을 주로 비평하는 동호회였어요. 거기 김영대 씨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블립이라는 서비스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좀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대중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유행하던 90년대 댄스 음악 얘기도 정말 많이 했었고 왜냐면 비평적으로는 잘 안 다뤄주는데 우린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듣는 음악들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댄스 트랙 20 뭐 이런 것도 연말마다 뽑았었고 90년대 중반쯤에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태동하던 한국 언더그라운드 뭐 델리 스파이스, 미선이, 언니 네이발관 뭐 이런 레이니선 이런 팀들 뭐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저에겐 더 재미가 있었고 그냥 아이돌 팝은 재밌다. 알긴 알지만 그리고 또 히트곡들도 좋아하고 뭐 SS 핑클 당연히 좋아하고 뭐 잭스키스도 뭐 커플 이런 노래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좀 먹을 음악 좋아하는 음악 매니아 정도였는데 두 가지의 저에게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동방신기를 너무 좋아하던 엔지니어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TBS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라디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도 졸업하고 제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도 갔다 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였는데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겠죠? 근데 그 언니가 너 뭐 음악 그런 거 한다며? 라고 하더니 너 이런 것도 안 보고 음악 비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도관이었나? 근데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했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 DVD를 빌려주면서 이건 필수 요소다. K-팝을 맞아요. 부독한일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좀 놀랐어요. 내가 정말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았구나.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고 너무 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충격일 정도로 멋져서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퍼포먼스나 해외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걸 더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를 K-팝을 좀 파기 시작하게 덕후로 만들어준 건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그리고 인피니트의 내 거 하자 이때입니다. 한 2000년대 후반 그러네요. 정도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 한국 대중음악은 늘 관심이 있어서 타임라인은 계속 따라가고 있었고 좀 더 덕후적으로 파기 시작한 건 그때쯤부터였어요. 그럼 샤이니하고 인피니트한테 어쨌든 감긴 거는? 예, 그쵸. 누나라서? 아이, 무슨. 아이, 뭐. 나를 부르는구나. 아니야. 녀석들. 그런 건, 뭐, 그러고 보니까 두 개 다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누나는 너무 예뻐, 내 거 하자니까. 근데, 뭐 그런 메시지적으로 끌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샤이니는 그 누난 너무 예뻐라는 무대 자체가 저에게 주는 어떤 감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음악부터 퍼포먼스까지 그 전까지 이제 제가 느끼는 아이돌 그룹이라면 굉장히 막 각이 막 잡혀 있고 화도 좀 내면서 막 파워풀하고 랩도 막 되게 강하고 막 그런 이미지들이 저에게 있어서도 뭔가 시원시원한 그쵸? 여러모로 그리고 세고 네네.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강했었는데 샤이니는 너무나 팝적이고 또 그때까지 활동했었던 아이돌 팝들 가운데서 제일 좀 저에게 익숙한 미국 팝 같은 느낌의 뭐랄까 감성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네.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J-팝의 영향이 많은 팀들도 있었고 혹은 독자적으로 이제 S&P 라인에 네네. 어떤 그런 색채가 있는 그룹이 많았는데 남달랐다. 여러 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인피니트는 그때 사실 그 앞까지 가자면 2PM까지 좀 더 해야 되는데 자체 제작 콘텐츠들이 되게 재미있는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악 무대 보고 야 진짜 되게 잘하는 팀들이 요즘에 많구나라고 하다가 작컨들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날것의 무언가를 음악과 함께 공유하면서 볼 수 있다는 감각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 듣고 나오면 이제 무대 보고 작건까지 보고 커뮤니티 들어가서 반응 보고 요 어떤 삼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바쁘셨네요. 바빴죠. 작품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요. 그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댓글도 보고 해야 돼. 작품 보면은 반응을 또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야. 인가? 이거 봐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나만 보고 땡이 아니고 진짜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막 이거 보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같이 나누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댓글을 막 적극적으로 다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역시 나만 느끼는 게 이건 외형별로 공유하는 거는 지금도 모니터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K-팝에 깊이 있게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이 진짜 그렇게 커지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피니트 하고 이럴 때가 벌써 이제 스마트폰이 약간 시작될 무렵이잖아요. 그때예요. 15년, 16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막 연결되는 초연결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낚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죠. 전 늘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음악 평론 하다 보면 이제 외길 인생으로 락 좋아하면 계속 락 얘기하고 이제 일렉트로닉 좋아하면 이제 일렉트로닉 하면 계속 얘기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그냥 대중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그때 가장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씬들을 계속 봐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네오소울이었는데 이제 흑인 음악 쪽에서는 힙합과 네오소울 쪽을 제일 제가 재밌게 봤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한국 인디씬이 가장 재미가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서 10년대 들어오면서는 K-팝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자연스럽게 그때 가장 좀
파워풀한 무언가들이 많이 나오는 동시대적인 맞아요. 것들을. 저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케이팝 얘기 시작하게 됐냐, 뭐 언제부터 했냐 물어보면 전 그냥 흐름에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제일 재밌는 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제가 보니까 이 지금 평론가들 있고 선배들 있고 동료들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한 결과 저만큼 케이팝의 어떤 고관여자는 없는 것 같다. 아, 왜? 왜요? 저는 그냥 케이팝에 너무 풍덩 빠져 살았고 항상 너무 옛날부터 공방도 막 가보고 막 네네. 그런 팬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되게 긴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뭔가 제가 이 일을 결국 시작한 게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에 나훈우리 얘기하면서 댄스 음악, 댄스 가요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없고 맞아요. 무시할 때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 케이팝이 처지가 비슷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그건 되게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더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난 케이팝도 좋아하지만 팝 음악도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좋아했는데 다른 음악들은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비욘세다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다 그러면은 쳐준단 말이에요. 네. 뭐 음악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네. 만약에 뭐 케이팝에서 누구다 그러면은 막 그냥 흐지부지 얘기도 안 나오고. 저도 사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90년대 때 이제 그 댄스 가요들도 베스트를 뽑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이고 심지어 좋아하기도 하는 음악인데 이걸 뭔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선을 긋고 이 음악들은 딱히 음악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 없다고 그렇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상품 이러고 나는 진짜 없나? 근데 진짜 없으면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끌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미리 선을 긋고 얘기를 해버릴까라는 것이 늘 의아했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그럼 한번 얘기하는 판을 만들어보자.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면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당시에는 댄스 음악이었고 2000년대 후반 정도 들어서부터는 이제 K-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해보면 요즘엔 또 그것도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K-팝 담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것을 어쨌든 장르나 음악으로 보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늘기 시작한 게 그때쯤부터 아니었나 싶어요. 후반 2010년대 초반 이때죠. 그게 1세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진짜 그냥 애들 듣는 음악, 그냥 뭐 팬덤 많은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이거는 미디어에서 그런 음악들을 다루는 어떤 시각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요즘엔 다 남아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뭐 그런 SG 워너비나 이런 좀 한국형 R&B 음악들이 한참 인기가 있고 뭐 조성모 씨 같은 발라드들이 인기가 있다가 다시 2세대로 들어오면서 좀 이제 새로운 아이돌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은데 얘기해볼 만한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나 민재 씨 같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또 그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기도 했었고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 있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이제 음악 글들을 읽고 할 때니까 방송 듣고 할 때니까 그때 그래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윤하 씨의 글들 그리고 미묘님 쓰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 이쯤에서는 황선업 선배 네네네. 그러니까 이들이 막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뭔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치. 민재 씨랑 제가 그래도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 영광. 네. 영광의 이 자리. 네, 그러니까요. 우리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막 1세대, 뭐 2세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네요. 근데 어쨌든 뭐 1세대부터 보신 세대고. 그쵸. 저는 SES 공방도 가봤습니다. 진짜? 여의도 MBC에서. 나는 사실 제 첫 공방은 솔리드였거든요. 너무 오래전인데. 저 학생 때였어요. 네. 저의 첫 아이돌은 아니지만 이게 흑인 음악인 거야. 그냥 베이스가. 그러네요. 솔리드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서서 갔었어요. 제 기억에 토요일이었고 그렇다면 MBC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거기 가서 줄 서서 네. 들어가서 제일 막 뒤쪽에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우리 진짜 너무 썩들이다. 여의도 MBC 그 자리에 지금 뭐 의리의리한 오피스텔. 네, 맞아요. 아, 진짜. 여의도 MBC에서 SES 보던 시절이 막 생각난. 네. 근데 이렇게 세대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동방신기 막 할 때만 해도 네. 2세대라는 말을 딱히 안 썼어요. 저의 기억에도 그래요. 그렇죠. 사실 세대로는 오히려 이제 막 그 2세대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때쯤에 팀들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슈퍼주니어 뭐 동방신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별로 얘기 안 해요. 맞아요. 2세대. 그냥 한동안 조용하던 아이돌 팝씬에 좀 새로운 팀들이 나온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진짜 많은 팀들이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뭐 21, 뭐 FX 제가 그때 좋아하던 뭐 인피니트, 뭐 티아라, 뭐 진짜 뭐 시크릿 그러니까 생각나는 보이그룹 걸그룹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첫 세대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같은 느낌을 조금 이제 묶는 시도가 시작이 된 게 세대론의 시작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세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세대론 자체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가? 저는 사실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연락을 하잖아요. 그쵸. 5세대 어쩌고 막 5세대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근데 4세대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5세대 벌써 하더라고요. 제 말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5세대 무슨 5세대 지금 그러니까 반대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연락 받으면은 근데 저는 그 세대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진 않는다. 맞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몰라도 이게 뒤로 갈수록 되게 모호하고 맞아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신상 강박에 대한 어떤 이 지금 반작용이. 저는 그거 약간 맥락적으로 보자면 저는 결국에 요즘에는 그걸 좀 마케팅적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기획사 쪽에. 네. 세대는 특히 저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4세대 걸그룹들이 최근에 트렌드를 다 이끌어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이그룹 쪽에서 뭔가 세대는 좀 힘들 것 같다. 이걸 지금 뭐 아이브, 뉴진스 뭐 이 팀들을 다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뜬금없이 갑자기 5세대를 대표하는 보이그룹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획사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딱 보아하니 이거는 마케팅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마케팅의 표어 같은 걸로 뭐 마라맛 뭐 이런 거, 형량, 뭐 짐승돌 이런 거를 썼다면 이젠 그냥 세대가 너무 대세니까 5세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쓰려고 하는구나 싶었고 사실 저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인 이외에는 아직은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대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무슨 아이폰도 아니고. 맞아. 아이폰은 최소한 뭐라도 있지.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라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결국. 팀들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전 팝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틴팝 계보로 놓고 봐도 옛날에 막 뭐 데이비 깁슨도 있고 티파니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나오고 뭐 크리스tina 아길레라 나오고 2세대인가? 2세대예요? 그러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2세대예요? 그럼 지금 올리비아 로드리고 한 8세대 되냐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지 막 그리고 막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막 8세대 진정성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얘가 진짜 뭐 8세대냐 아니냐 막 얘기. 그러니까. 그럼 막 뭐 새로 나오는 뭐 테이트 맥리 뭐 난 9세대입니다. 뭐 이러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좀 뭐 유시적으로 이래고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구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제가 여기다 비벼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되게 좀 뭐랄까 그런 음악을 틀에 가두는 것 자체를 별로 재미없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평론가가 된 것도 스스로 좀 의아한 옛날에 유튜브 있었으면 그냥 유튜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세대 전에는 뭐 사실 장르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국적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나눠서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음악씬에서 늘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결국 다 되게 미디어 친화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별로 의식 안 하잖아요. 예, 오히려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르가 사실 그렇죠. 맞아요. 장르가 막 그 락 음악을 하나 봐도 그러니까. 뭐 컨트리 락이다, 뭐 서프 락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컨트리 락이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뭐 미디어나 크리틱들이 편하자고 하는 구분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티스트 한 명의 순수한 창작보다는 이게 좀 여러 명이 함께 만드는 산업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함께 굴러가다 보니까 네.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미디어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드는 쪽에서도 그걸 좀 의식하면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드는 사람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미없고 좀 구린 거 저희가 할 테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규정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해야겠다. 저는 한 4세대 평론가로 할게요, 그러면. 갈래? 네. 한 2세대 이렇게 하시고. 나 그러면은 한 213세대 같은 거 해주세요. 나 혼자 그냥. 미리? 네, 미리 가 있는 걸. 미리에서 온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웃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5세대 보이그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얄궂어요. 왜 쓰는 건지는 저도 알겠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기 되게 쉽고, 뭐 글 쓸 때도 유용하기도 하고,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근데 저는 사실 없는 게 더 재밌고 컨텐츠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늘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약간은 뭐 구분을 위한 구분인 거고 공룡도 아니고 뭐 백악기 뭐 주라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맨날 세대 얘기 나가서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 것 같긴 해. 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약간 구분을 위한 구분. 그쵸. 편의를 위해서. 해보자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경향성이 없진 않아요. 또.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1세대를 언제 1, 2세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쉽지 않아요? 명확하게. 단절이 저는 명확히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네 팀 있잖아요. 항상 조상님으로 얘기되는 H.O.T, S.E.S, 잭스키스 핑클. 그렇죠. 그래서 뭐 이 팀들이 활약했던 90년대 후반 하고 이제 뭐 G.O.D나 뭐 그 이후에 나왔었던 이제 뭐 샤크라나 뭐 주얼리나 뭐 이런 팀들이 있었던 약간 점오 세대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가 딱 그 정의가 되는 느낌? 그래서 한 2002년 3년 정도가 진짜 새롭게 아이돌 그룹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맞아요. 거의 그 1세대 OG들이 해체했을 때. 맞아요. 활동 중단했을 때. 그러니까 뭐 H.O.T, 잭스키스 뭐 다 활동 중단하고 이럴 때 맞아요. 그때 딱 공백이 떴죠. 그 데뷔조들이 진짜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서 이때의 어떤 세대 구분은 의외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1, 2세대가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는 1세대는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2세대가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1, 2세대는 좀 비교적 구분이 쉬운 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단절이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1세대에는 완전히 그런 어떤 10대들을 겨냥으로 한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소비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다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로 보자면 딱 그 학생 애들이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그룹. 하이틴. 그쵸. 이제 그 사이에 그게 좀 미묘해지는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예를 들면 G.O.D처럼 뭐 국민 아이돌 얘기를 들었던 팀들이랄지 아니면 주얼리 같은 팀은 저는 또 아이돌 그룹 구성으로는 아이돌이지만 따지고 보면 약간 뭐랄까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댄스 그룹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팀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면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좀 국민 아이돌? 그러니까 음악을 전 세대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이돌들이 자연스럽게 맥을 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세대 대표적으로 이제 팀들 얘기하면 뭐 시작은 아마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얘기를 많이 할 테고, 그 이후가 뭐, 거기 있잖아요. 뭐, 3대장 이런 거 얘기하면서,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이런 팀들이나, 뭐, 그리고 뭐,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뭐, 2PM이나 비스트 인피니트 뭐 이런 팀들, 그리고 걸그룹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세대에 비해서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진 맞죠. 그리고 가요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뭐 이런 시기였어서 1, 2세대는 여러 방면에서 좀 단절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세대는 뭐 동방신기부터 해서 뭐 슈퍼주니어, 빅뱅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걸그룹들도 뭐 소녀시대, 카라, 뭐 원더걸스 쭉 가는데 네. 이때만 해도 그래도 K-팝이란 말 사실 이때는 안 썼는데 이때는 한류 더 많이 썼던 그렇죠. 거죠. 한류 그룹 그리고 아이돌 그룹. 네, 뭐 그런 게 더 많이 썼죠. 2세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K-팝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안 썼고 맞죠. 그리고 음악 자체도 뭐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고 하지만은 약간 가요처럼 그냥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더 많았죠. 그때는 좀 더 그냥 댄스 음악? 뭐 이런 개념이 더 컸던 것 같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뭐 훅송이 유행을 하면 아이돌 그룹들도 다 훅송 부르는 거예요. 뭐 그냥 애프터스쿨도 훅송 부르고 막 맞아요. 디바 그냥 이런 거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유행이라는 것이 그런 아이돌 그룹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중가요계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엮여있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한국의 어떤 스타일이 이런 게 계속 있었죠. 2세대까지는. 그래서 뭐 빅뱅이나 트웬티원처럼 랩을 진짜 특출나게 잘하는 팀이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한국인처럼 랩했다고요. 그때까지는. 한국 랩.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전에 그 이제 3세대 그룹이겠구나. NCT에서 마크 씨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SM에서 처음으로 랩을 원해서 하는 랩 가 등장했다는 느낌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리고 막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랩 스킬을 좀 가지고 있는 래퍼가 아이돌 그룹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그 SM에서. 그 중에도 뭐 블락비 이런 팀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SM에서는 특히나 랩하는 멤버들이 메인 댄서거나 그냥 맞아요. 랩 잘하게 생기면 랩 시키는 그리고 노래 메인 보컬 유노유노 스타일. 나 그걸 너무 사실 자기들도 그게 자기 포지션이었을지 모르고 그냥 너는 래퍼다 이렇게 하면 랩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랩을 그치. 노래를 잘하는 순서대로 딱 줄 세워보고 1, 2, 3등 안에 못 들어가면 랩을 해야 돼.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야. 사실 랩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뭐랄까 형식미? 그 어떤 아이돌 팝의 어떤 A to Z 안에 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맞아. 분위기가 요즘은 또 진짜 아니잖아요. 랩 없는 노래도 많고 랩으로만 된 곡들도 있는데 2세대까지만 해도 그 어떤 명확한 구조가 있어서 A, B, C, B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랩 1절 끝나고 랩 파트가 무조건 들어가. 이 랩 파트 들어가고 다시 후렴구 한 다음에 마무리 되는 왜냐면 딱 또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서 맞아요. 고생들 많이 했죠. 그래서 랩한 멤버들 많이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런 좀 형식미 상당히 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한편 좀 아이돌 팝 이라는 것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아직 막 해외까지 엄청 넓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내에서 국내 음악씬에서 예전엔 정말 그냥 어떤 특정 세대만 즐기는 음악이었다면 이 자체가 뭐 히트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뭐 그냥 남이 준 노래 따라 부르는 뭐 그런 사람들 뭐 입만 뻥끗거린다 립싱크 이런 논란들도 많이 사라지면서 뭐 GD처럼 직접 송라이팅을 하는 아이돌부터 뭐 이제 라이브 실력 같은 것들도 연습생 시절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오면서 전반적인 실력 향상도 굉장히 많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 팝이 국내 시장 안에서 여러모로 인정을 받기 위한 토대를 만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세대까지만 해도 사실 뭐 H.O.T 진짜 큰 그룹이었지만은 그때 큰 가수들 많았잖아요. 뭐 조성모 씨도 있었고 그쵸. 대상 겨루는. 그쵸. 근데 2세대부터는 이미 국내 음악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K-팝 그룹이 차지한. 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누구랑 그 김정수 당신 부른 김정수 씨랑 H.O.T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같이 막 연말에 대상으로 붙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대상에 그렇게 붙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아이돌 팀들끼리 붙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붙었던 게 동방신기가 SG원업이랑 붙은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옛날이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SG 워너비 인기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때부터 공방식이 뭐 라이징선 뭐 오정관함 이때 SG 워너비가 앨범 내서 누가 더 많이 팔리냐 뭐 앨범 뭐 상 누가 네. 막 했던. 맞아.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는 진짜 그냥 K-팝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 맞아. 아이돌 그룹들끼리의 싸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 네. 이 시기에 나왔던 노래 중에 특히 뭐 좋아하는 노래나 추천할 만한 노래. 뭐 저는 이 노래죠. 샤이니 누난 너무 아, 예뻐. 누난 너무 예뻐. 뭔데 그 반응 지금? 아, 약간 왜 고개를 아까 나왔던 노래. 네, 저는 뭐 이 곡이 그냥 저에게 있어서도 뭔가 K-팝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저의 K-팝 입덕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글로벌하게 K-팝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일본인이 미국인이 관계자들 만나거나 직접 나가서 취재하게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K-팝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 중에서 샤이니의 이 노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달랐다? 네, 같은 느낌을 저 말고도 그냥 전반적으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았던 기였어요. 진짜 다른 노래였죠. 네. 이제 샤이니 누난 너무 예뻐는 진짜 팝적이고 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봤던 우리 아이돌 그룹 뭐 보이 그룹 음악 같지 않다. 세련되고 맞아요. 노래도 춤도. 네. 그 전에도 좋은 곡들이 있긴 했는데 이 노래는 그냥 뭔가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 그 퍼포먼스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당시에 막 화상백이셨나? 맞아. 한테 옷 받고 막 안무도 해외 안무가들한테 계속 이제 직접적으로 받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좀 바꾼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민지 씨는 어떤 거 골랐으려나? 2세대에서 하나 했으니까 네. 저 그럼 1세대 보아? 보아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 작가님이 더 이상 하면 싫어할 것 같고 네. 저는 그래도 SES의 Dreams Come True가 진짜 충격적인 노래였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거. 네. 뭐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저도 어릴 때 댄스 가요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누난 너무 예뻐를 들을 때 충격처럼 Dreams Come True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행성에서 왔잖아. 진짜 다른 나라 맞아요. 같다. 완전 새로운 팝송 같다. 그런 기억이. 실제로 팝이기도 했어요. 실제 팝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해외 작곡가와의 작업? 이런 걸 이야기할 때 K-팝에서 가장 원조가 되는 곡으로도 이 Dreams Come True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에서 샀던 노래. 그렇죠. 네, 해외 작곡가와 함께 맞아요. 콜라보를 했던 뭐 원조 곡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참 잊을 수 없는 노래들인데 네.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방송에서 언급한 노래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두고요. 또 스포티파이에서도 이 추천곡들 모은 플레이리스트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음악도 꼭 챙겨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세대 이제 넘어가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3세대부터가 약간 미묘하죠. 모호하다. 그치. 왜냐면은 1세대, 2세대는 어쨌든 끊어졌으니까 중간에. 네. 근데 2세대부터는 진짜 그 3세대, 뭐 4세대, 5세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맞아요. 쭉 어떻게 왔는데 이 3세대는 또 4세대는 어떻게 나누고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면 사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2세대 때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뭐 그룹 음악의 퍼포먼스의 완성도 같은 측면이나 뭐 국내 음악 씬에서의 어떤 인정적인 부분이나 뭐 산업 규모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3세대를 뭘로 구분할 거야 라고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그 아이돌로지에서 스킵님 이 세대론을 한번 규정하신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결국에는 해외가 어떻게 이 씬과 조응하느냐로 세대를 나누더라고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세대가 이제 뭐 보통은 한 2014, 5년 이때쯤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해외 팬덤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고 팬덤의 어떤 목소리나 영향력이 가수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산업 규모도 예전에 비하지도 못할 정도로 커지고 하는 좀 변화상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해외가 같이 엮이면서 바뀌어가는 시기로 요 3세대를 구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이제 그 해외를 좀 염두에 두고 의식하는 네. 4세대는 그게 좀 더 심해졌죠. 그게 거의 뭐 기본 같은 느낌이라면 3세대는 거기서 조금 빠른 사람들? 아, 그쵸. 15년이 아니라 3세대 얘기하려면 한 2013? 그쵸. 한 11년, 2, 3년 이때. 그러네. 아, 맞다. 그 앞까지 가야 돼. 왜냐면 엑소 맞아. 정도를 3세대 하죠. 엑소나 BTS 뭐 이런 팀들을 이야기 많이 하니까 맞네. 제가 지금 연도를 헷갈렸는데 그래서 그 팀들이 예를 들자면 해외를 그렇게 기준으로 두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한때 또 세계관이 인기가 있을 때는 그 세계관을 기준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세계관 인기가 없으니까 얘기가 좀 쏙 들어갔는데 사실 초반에는 예, 세계관으로 구분을 짓는 분들이 많아서 엑소를 가장 앞머리에 놨었고 사실 최근은 해외를 기준으로 방탄소년단 데뷔를 기점으로 놓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세대는 언제로 나누는 거예요? 보통? 저는 4세대는 사실 걸그룹을 기준으로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도 5세대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4세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세대론의 메인 아젠다를 늘 보이그룹들이 가져가던 걸 걸그룹들이 가져온 첫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2세대 때 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카라 같은 정말 훌륭한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인기 그룹 이야기를 하면 가장 그 시대를 대표하는 뭐 빅뱅이니 비스트 같은 그런 보이그룹들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고 음반 판매량도 그때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팬덤 규모도 좀 확연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뭐 대중성은 걸그룹, 맞아. 뭐 팬덤은 보이그룹 이런 얘기. 음원은 뭐 걸그룹, 네, 맞아요. 하는 뭐 보이그룹이 네, 있었죠. 이게 또 딱 갈려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3세대까지도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는 뭐 K-pop 씬의 상식 아닌 상식이었던 것 같은데 4세대는 그게 처음으로 뒤바뀐 세대였던 것 같아요. 1세대도 결국에는 H.O.T 먼저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핑클보다 잭스키스가 먼저 데뷔하고 뭐 이런 또 선배 후배 뭐랄까 순서도 있고 2세대가 사실 2세대까지도 그랬죠. 그 동방신기 나오고 소녀시 나왔지. 빅뱅 나오고 트와이스 나오고 뭐 샤이니 나오고 에펙스 나오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4세대는 아마 조금 더 뒤에 오히려 걸그룹들이 처음으로 이 K-pop 씬의 거의 모든 아젠다를 다 장악했던 시대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럼 4세대의 좀 대표적인 팀? 아니면 시작점은 뭐 결국 아이브 이런 팀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4세대 얘기할 때 있지 달라달라로 얘기 많이 했었던 거? 처음엔 그랬다. 네. 이게 좀 뭐랄까 그 아이코닉한 노래잖아요. 뭐 어쨌든 다르다는 이야기. 노래에서 계속 다르다 그러고 있어. 그리고 있지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활약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그때 나올 때만 해도 그 JYP가 그때까지 데뷔시켰던 팀들과는 좀 진짜 남다른 느낌을 가졌었어요. 뭔가 각 멤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부분도 있었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전 팀이 트와이스, 그 전이 미스 A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이제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뭐 이제 2018년이 여자아이들이 데뷔했었고 뭐 그 뒤가 이제 에스파 그 다음이 이제 뭐 아이브나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또 그런 이제 그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4세대 대표항들이 데뷔를 할 때쯤이었어서 사실 그 때를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있지가 진짜 대단했어요. 그 데뷔할 때는 진짜. 있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JYP 그룹이지만 JYP 그룹 같지 않았고 흔히 얘기하는 박진영의 어떤 뭐 스타일이 느껴지지 않는. 맞아요. 그런 좀 파워가 그 세대의 파워가 느껴지는 팀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래서 아마 그 이후까지도
어쨌든 이 세대론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메시지의 맥락과도 얽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 그런 어떤 세대와 호흡하는 느낌의 메시지가 강해진 것도 4세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앞서서는 좀 통속적인 사랑 노래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막 뭐랄까 우리를 증명하고 막 보여주고 영토를 넓혀가고 이런 것들에 주목하거나 애를 쓰는 움직임들이 많았다면 4세대는 오히려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뭐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팬들이나 대중의 반응 같은 걸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걸 막 꼭 아티스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어쨌든 그 4세대에 이르러서는 약간 아티스트성이 되게 강해진 느낌. 중요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꼭 가수가 직접 곡을 쓰지 않더라도 네. 이 가수가 직접 쓴 것 같은 이 가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뉘앙스의 어떤 캐릭터나 뭐 가사나 뭐 컨셉트나 이런 게 많아졌죠. 그게 많이 사랑을 받았죠. 결국에는 뭐랄까 그 대중이나 팬들이 그런 면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앞세대가 없는데 갑자기 4세대 뿅 하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넘으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어떤 인정 욕구들을 하나씩 타파해오는 지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앞세대에서 약간 모자라다, 뭐 부족하다, 비판받았던 거를 우리는 뭐 이거 그러니까 다르다. 뭐 예를 들면 너네 왜 곡 안 써? 그래 내가 써볼게 하면서 갑자기 싱어송라이터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너네 뭐 어차피 팬덤만 인기자. 그래 우리가 대중적인 히트곡 내주지. 그리고 막 맞아요. 너네 뭐 이거 한 개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래 우리가 3개 정복해 본다. 이렇게 가는 어떤 단계별 뭔가 이렇게 벽을 깨나가는 듯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토대 위에 이제는 그렇다면 이 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성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무르익음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세대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인 것을 어떻게 가장 매력적이고 설득력 높게 보여주느냐가 그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랩을 한국인처럼 해. 그러니까 마크가 나오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나가는. NCT도 그러니까 이 4세대에 들어가는 팀인 거죠. 근데 데뷔로 기준으로 보자면 NCT가 또 꽤 연차가 돼서 16년에 데뷔했잖아요. 네. 7번째 감각. 그쵸. 따지고 보면은 3세대인데. 꼴인데 3세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NCT 위시도 지금 올해 데뷔했죠. 맞아요. NCT는 3세대에서 4세대까지 계속 재데뷔를 하고 있는 그룹 같은 느낌이. 약간 밴드로 치면 디퍼플 같은 거예요. 이게 패밀리 트리로 치면은 진짜 막 수십 명 있는. 그런가? 그러니까 계속 막 3기, 4기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NCT U가 나오고 뭐 127 나오고 뭐 드림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NCT는 진짜 그 7번째 감각이 너무 충격적인 노래였고 그 노래는 저는 앞으로도 한동안 얘기할 것 같아요. 비디오까지도 너무 놀라웠잖아요. 칠감은 정말 이게 정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노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이거는 세대론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세대론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뭐 트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계보가 있죠. 계보를 만드는데 그냥 칠감은 멀리 혼자 있어요. 사실 그 느낌을 그 뒤에 NCT의 어떤 그룹들이 또 그대로 이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정말 칠감 이즈도 칠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그룹들의 어떤 에리어가 있을 뿐이지 7번째 감각은 어떻게 그런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초반에 그런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같은 근데 지금도 좀 확 안 오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노래로 그렇게 잘 표현을 해서 우리를 낚았다고 무슨 느낌이 드는 곡이죠. 네. 당시엔 전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약간 그 비디오 보면서 특히 입 벌리면서 봤던 거. 저는 그 비디오 아직도 기억. 네네네. 그 인트로부터 막 you do you want 이거 하는 전 아직도 그 장면이 다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막 새빨간색으로 네. 조명 넣어서 안무하던 멤버들 같은 것도 진짜 나 K-pop 좋아한다. 나 지금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신났니? 좋죠. K-pop 좋아하죠. 애증입니다. 네. 진짜. 이 무렵에 나왔던 3, 4세대에 있었던 곡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곡 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지금 7감 얘기하다 보니까 7번째 감각을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저 이거 선곡할게요 하고 보냈던 곡 중에는 이 곡이 있어요.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네. 사실 저는 이 노래가,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K-팝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인 땀과 어떤 관절을 태우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궁극에 놓여있는 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K-팝을 좋아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정말 무대 위에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아티스트를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 아직도 진짜 K-팝 너무 힘들다. 막 K-팝 왜 그러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무대를 한번 보고 나면 조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과 곡들이 있지만 아이즈원의 파노라마는 보면서 약간 정말 이 프로젝트 그룹이었지만 이 재능이 있는 소녀들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났을 그런 어떤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고 완성도 있고 스피디한 곡을 환상적으로 완성해낸다는 것 자체에 경심을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당시 직캠도 진짜 많이 찾아봤었고 이게 가능? 같은 생각을 무대 보면서 늘 많이 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좀 안 좋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이제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팬분들이나 가수들도 있게 되긴 했지만 뭐 자기들 탓은 아니니까 이제 이 팀이 결국에는 기반이 되어서 사실은 4세대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이 뉴 제너레이션 걸그룹들이 다 탄생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1, 2, 3세대의 땀과 관절 그리고 4세대의 어떤 새로운 걸그룹들의 어떤 시작 같은 것들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야기돼도 좋을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사실 막 이 3, 4세대에서 대표 그룹, 뭐 대표곡 이렇게 많이 꼽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들어보니 진짜 의미가 있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엑소, BTS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뭐 너무 많죠. 네. 너무너무 많은데 이 노래는 역시 제가 또 가교 출신이니까 좀 감격적인 의미로 또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선망했던 무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어떤 곡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트와이스의 Fancy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Fancy는 의외다. 나는 사실 고민한 곡이 트와이스 곡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Feel Special 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Fancy예요? Feel Special은 이유가 뭐예요? Feel Special이요? 이거는 네네. 아니 그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전에 이야기한 조금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이 좀 더 아이돌을 기존과는 다른 방면으로 좋아하게 되고 이제 대중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JJS 진정성을 느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따지면 가장 대표적인 건 BTS의 어떤 그런 서사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트와이스가 사실은 그런 곳에서 제일 멀리 있는 그룹 같았거든요. 데뷔할 때 맞아요. 뭐 라이키, 티티 이런 곡들 계속
인기 얻으면서는 어떤 걸그룹의 전형성 같은 이야기도 많았고 뭐 수동성 같은 치얼업 같은 노래 네, 맞아요. 많이 나왔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팀이 그 팀의 어떤 색깔이나 에너지 그대로 뭔가 뭐랄까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첫 노래라는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서 Feel Special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트와이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걸그룹들이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그 모멘텀 안에서도 신인이 막 나오면서부터 그 얘기하는 건 되게 또 다른 의미인데 이 팀은 기존에는 좀 반대항에 있었던 것 같은 팀이 그렇게 돌아서면서 색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다르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곡이에요. Feel Special은 박진영 씨가 썼고 예, 맞아요. 그래서 골든걸스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정말 박진영 꼭 그것까지 했어야 됐나 제가 그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사는 그건 그거래요. 모든 멤버들한테 박진영 씨가 다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토대로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꼭 유가 썼어야 했나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또 박진영 씨도 워낙 꾼이라 너무 잘 쓴 가사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골든걸스에서도 또 근데 또 멋지게 하고 골든걸스에서 그래서 노래가 또 다시 태어났잖아요. 맞아. 완전 중년의 송가가 됐잖아 다시. 근데 그것도 좀 멋지지 않아요? 멋졌어요. 뭐 세대나 그리고 또 그 곡이 미 대선에서 갑자기 주목받게 됐잖아요. 네, 에피소드가 많았죠 노래. 진짜 좋은 곡이에요. 좋은 곡이니까 이렇게 세대 국경을 넘어서 다양하게 이야기되는 듯. 제가 팬시를 한 거는 사실 제가 트와이스의 데뷔 때부터 막 보고 했는데 팬시를 제가 리뷰를 쓸 때 똑똑하게 썼어요. 그래. 이즘 했을 때. 궁금하신 분들 뭐 찾아보셔도 되는데. 우린 다 증거가 남잖아. 네. 우린 증거를 뭐 없앨 수가 없어. 욕을 말로 해야지 글로 하면 다 남거든요. 아니 말도 남는데 남지. 근데 글은 나는 좀 더 치명적으로 남잖아요. 아파. 네. 좀 그게 있죠. 근데 제가 팬시를 좀 혹독하게 썼어요. 그랬어요? 어쨌든 이 팀의 표현력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좀 어울리지 않고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렇게까지 성공작이라고 보지 않는다. 뭐 거의 이런 논조였는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트와이스가 그게 딱 변한 기점이었죠. 기점이었죠. 맞아. 팬시가. 네. 그래서 팬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트와이스가 저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지금 뭐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가능한 팀이 됐는데 그룹이 됐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곡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재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게 우리도 생각이 바뀐다. 우리는 늘 그 뭔가가 나왔을 때 바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잖아요. 언제나 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달,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고 들어보면 내가 그때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분명히 캐치되는 게 있고 저는 근데 지금 민재 씨처럼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가혹하게 썼지만 그때는 그때 의견이 그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꼭 뭔가 표현력이나 뭐 어떤 곡의 완성도 이런 게 전부는 아니다. 이 팀에게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노래였고 그리고 이 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이 그냥 막 귀엽고 뭐 발랄하고 뭐 그런 것들 하다가 어떻게 해야 좀 새롭게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맞아. 중요한 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변화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이제 민재 씨도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썼을 수도 그쵸, 있는데 그 곡이랑 Feel Special이 아마 연달아서 맞아요. 발표가 됐을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이 팀의 어떤 시각도 바뀌었고 앨범의 완성도나 어떤 뭐랄까 멤버들의 개입 같은 비중도 상당히 많이 바뀌기 시작해서 진짜 제 안에서는 거의 트와이스 1기, 2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이 깊어졌어요. 네. 그 이후로는 진짜. 맞아요. 막 그 이후에 나왔던 저 I Can't Stop Me 뭐 이런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앨범이 좋아. 앨범이 좋아. 저는 그
그 이후에 나왔던 정규 앨범들 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완성도가 높아서 훌륭하게 3세대부터 지금 이제 4세대 걸그룹이 대세가 된 요 시점까지 큰언니로 진짜 잘 이끌어주고 있는 팀이란 생각이 트와이스가 큰언니 되는 시대. 됐지. 근데 그러니까. 트와이스도 벌써 데뷔한 지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즈원, 트와이스 얘기까지 추천곡을 들어봤고 네. 이제 5세대 마지막을 해봐야 되는데 네. 5세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5세대를 진짜 저도 아직 인정할 순 없어요. 아니 저는 진짜 노인정이고 노인정? 다른 단어가 돼버리는데 노노고 이거는 좀 더 두고 봅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좀 해본 것 같아요. 이 세대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기보다는 뒤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걸 세대다 제시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게 새롭게 등장한 이후에 몇 년 동안 무르익는 걸 보아야 그것을 어떤 한 에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네가 깃발 들고 나왔다고 그거를 세대라고. 자, 여기서 4세대 끊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저도 그 5세대 관련해서 이제 뭐 코멘트 요청이나 이런 거 많이 들었을 때 아니 4세대가 지금 진행 중인데 5세대를 우리가 멋대로 규정을 할 수는 없다. 이제 5세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작년에 이제 조금 이지 리스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년 계열의 보이그룹들이 뭐 많이 등장을 했다거나 하는 언급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뭐 이제 좀 뭐랄까 다국적 뭐 이런 해외에서 데뷔를 하는 뭐 그룹들이 등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씬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결국에 4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걸그룹의 커다란 어떤 줄기 안에서 그것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들들 안에서 나오고 있는 뭐랄까 반작용 같은 흐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메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돼야 저희가 5세대를 얘기할 텐데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 걸그룹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 2020년 전후로 시작된 그 무드가 올해까지도 계속 굵직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5세대 하면은 흔히 뭐 라이즈, 투어스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저도 비슷하게 아직까지 5세대 시기상조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5세대가 언제쯤 이제는 5세대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시점이 분명히 자연스럽게 온다. 요거 재밌는데? 라고 저희가 이제 맥을 잡아서 얘기할 팀, 뭐 노래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4세대의 어떤 굵직한 맥락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래서 마지막 곡을 뭘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뉴진스 노래를 골라봤어요. 토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뉴진스는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좀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데뷔했을 때부터 이 팀과 이 팀이 발표하는 노래들이 분명히 K-pop 씬에 굉장히 좀 재밌는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꽤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어서 사실 만약에 5세대라는 것이 온다면 뭔가 4세대 안에서 뉴진스가 만들었던 그런 이제 어떤 팝적인 부분, 그러니까 팝이라는 것이 외국 팝이라기보다는 대중음악으로서의 보편적인 매력, 그리고 팬덤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지 않는 부분, 그리고 팀적으로 그냥 브랜드가 되어버리는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이 다 좀 어떤 이전의 K-팝들과는 다른 포인트를 많이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주시하고 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에 소란이 좀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던 팀이었고 그것이 어떤 재밌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뭐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그러니까요. 좀 대승적으로 다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서 요즘.
맞아요. 좀 답답합니다. 착잡한 한 해였고, 그죠. 음악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 음악 하는 회사다운 어떤 맞아요. 대승적인 결정, 진짜로.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비즈니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비즈니스는 음악 비즈니스잖아요. 왜 음악에 대해서 생각들을 더 깊게 하려고 하지 않는지, 더 좋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저는 사실은 음악 산업을 뭐하러 해? 이거 돈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음악 산업 크다고 하지만 저랑 민재 씨 가보면 알지만 뭐 콘텐츠 진흥원 이런 데 가보면 막 게임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산업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패션 이런 거랑 비교해도 그렇고. 오가는 돈의 규모가 다르죠. 저희가 좀 어깨가 수그러들어요. 뭐 케이팝의 시대라고 하는데 가서 뭐 맞아요. 거기 배정된 예산이나 산업 규모 같은 거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거 약간 너무 아기 산업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케이팝 스타가 아니니까 내가 NCT면은 내가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지. 그래? 근데 막 그치. 저는 어쨌든 그냥 관계자 1로서는 그렇게까지 막 저기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약간 자부심 같은 거밖에 없는데 그게 막 와장창 깨지니까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다른 걸로 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실히 생각하는 한 해였던 것 같고, 내년에는 정말 좀 기쁜 소식, 그리고 저희가 음악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다.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공감되고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추천곡을 그냥 세대에서 하나를 더 할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름 5세대 얘기를 끝으로 하니까 아까 보아 얘기 못했기 때문에 보아가 프로듀싱하는 NCT 위시라도 얘기를 해볼게요. 뭐야, 얘기 안 한 게 아니잖아. NCT 위시 얘기는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보아 씨가 프로듀싱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상당히 혹독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막 뭐 되게 무섭게 라이브 연습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NCT 위시의 스테디라는 곡 저는 그래도 재밌게 들었고 네. NCT라는 어떤 브랜드가 쭉 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NCT 드림과 위시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서는 드림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팀이. 그러면서 뭔가 그 유년 시절이 좀 더 위시에게 좀 뭐랄까 더 하이라이트가 비춰지고 드림은 뭐 최근에 나온 앨범을 들어봐도 조금 더 성장해 나간 약간 청년 맞아요. 그 서사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서로 각자의 색깔과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또 뭐 요즘에는 진짜 K-팝 선배 가수들이 프로듀싱하는 팀들도 많아졌고 하지만은 보아 씨가 알겠어. K-팝 1세대에서 알았어. K-팝 5세대 레거시가 지금 간다는 거. 그치. 요거를 또 강조하면서 보아 씨 건강하게 진짜 오래오래 활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 생각 많이 해요. 결국에는 오래 해주는 멋진 선배들이 많이 있어야 그 이후에도 건강한 후배들이 맞습니다. 많이 등장하고 좀 뚝심 있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화이팅! 그러니까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응원이요? 보아 얘기 그만해야겠다. 창피스러워서 전 못하겠네요. 응원하고 있다는 네, 알겠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멋진 선배 아유, 김유나 평론가를 모시고 아니야. 저는 그냥 동년배로 미안해. 동년배는 아니지만 동시대적인 느낌으로 가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유나 평론가 모시고 K-팝 얘기, 뭐 K-팝 세대 얘기. 네. 하트 하지 마시고. 하트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네, 해봤는데요. 네. 뮤구 오늘 첫 출연이셨고 네. 그리고 저랑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방송한 거 처음이에요. 둘이. 그래서 저한테도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네. 어떠셨는지. 저는 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종종 불러주세요. 네. 뭐 얼마나 든든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즘 친구들은 네. 진짜 막 어렵지 않게 부탁하거든요. 네. 선배든 동료들이든 뭐 후배들이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바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이즘에 없지만 네. 어쨌든 막
약간 좀 어려운 부탁을 결국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 있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고 편하고 한 이제 김유나 평론가 먼저 네네. 이렇게 했는데 자 앞으로 종종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특별함을 잊지 말아줘. 그러니까 이제 비이즘 1호였다는 걸 잊지 말아줘. 강조하겠습니다. 누가 와도 앞으로 류희성 씨가 오고 누가 와도 그러니까 강조하겠습니다. 김유나님이 있었대. 김유나가 있었다는 걸 꼭.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막 성사됐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요 연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특별히 뭐 계획 있으세요? 아니 뭐 그냥 저는 하던 일 계속 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사실 혼자 뭐 뉴스레터를 해보겠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저만의 연말결산 등과하면서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해서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그 미묘님 블럭님과 함께 또 K-pop 관련된 책이에요. 네. 발간이 될 예정이라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 직접 갖고 오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알림이다 같은 거 할 거거든요. 그럴까? 그러면 한번 두 분께도 좋아요. 그 출판사에서도 항상 어디 이렇게 뭐 그 홍보성으로 할 거 없냐고 물어봐셔서 묘보에서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저희야 뭐 너무 항상 열려 있고 저희 항상 열립니다, 알립니다 이렇게 코너 만들 거거든요. 알릴 거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싹. 네, 좋습니다. 네,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뮤직 매거진 뮤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그리고 얼마 전에 정규 3집을 발표한 그리고 저희의 오프닝송을 만들어줬던 나상현 나상현 씨 밴드 프로그램이 럭셔리해. 좋아요. 뮤브의 친구죠. 나상현 씨 밴드와 블로그 잘 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나상현 씨에게? 나상. 알겠습니다. 언제나 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벤트 또 각종 소식 여러 가지 것들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시고 아직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유튜브 뉴스레터 우리 작가님 또 바쁜 와중에 뉴스레터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김유나였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